이른 새벽의 춘천, 새벽빛이 희미할 무렵, 버려진 낡은 기차역이 강가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마른 잎으로 뒤덮인 녹슨 철길은 잊힌 기억 같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축축한 흙냄새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실어 날랐다. 74살의 노인, 신규철 씨가 근처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나왔다. 그의 두 눈은 오래전에 멀어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아 있었다. 거의 30년 전 목공소에서 당한 사고의 후유증이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떨리는 그의 두 손은 결코 떠나지 않는 친구처럼 낡은 하모니카를 소중히 감싸 쥐고 있었다. 그는 달아빠진 스웨터 재킷을 입고 회색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오랜 세월 길을 더듬느라 끝이 뭉툭해진 대나무 지팡이가 돌 깔린 골목길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지팡이 소리는 메마르게 울리며 낮고 높은 하모니카 소리와 뒤섞였다. 오늘도 그는 여느 날처럼 길 끝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의 상인들은 그의 조용한 모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신노인 또 오셨네. 시장 모퉁이에서 채소를 팔던 할머니가 청경채 한 묶음을 재빨리 집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몇몇 행인이 힐끗 쳐다봤지만 오래 멈춰 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 그는 길가에서 부는 슬픈 가락으로 동전 몇 푼을 구걸해 사는 눈먼 노인일 뿐이었다. 그의 하모니카는 옛 노래들을 연주했다. 때로는 아리랑을, 때로는 자신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요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한평생의 삶을 담은 듯했다. 강물을 스쳐가는 바람결에 잃어버린 날들을 싣고 그는 구걸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연주하고 기다릴 뿐이었다. 가끔 몇 개의 동전이 그의 앞에 놓인 깡통에 떨어져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작은 땡그랑 소리를 냈다. 어느 날은 근처 커피숍 주인인 박씨라는 중년 남자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받으세요, 신노인. 이렇게 추운데 박씨는 무뚝뚝했지만 악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규철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스한 온기가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퍼져나갔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하늘은 눈이라도 쏟아질 듯 잿빛이었다. 신노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늘 쉬어가던 작은 골목에 멈춰 섰다. 골목은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고 낡은 쓰레기통과 누군가 버린 마분지 몇 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차가운 돌 의자에 앉아 하모니카를 입에 댔지만 불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에 멈칫했다. 아주 약하고 희미한 신음소리, 마치 어딘가에 갇힌 바람 소리 같았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신음소리가 다시 더 가까이에서 몇 걸음 떨어진 쓰레기 더미 쪽에서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소? 그는 쉬었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떤 생명체가 고통을 참아내려는 듯 신음소리만 점점 작아졌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나갔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소리와 피부에 닿는 바람, 좁은 골목의 퀴퀴한 냄새를 통해 주변 공간을 느낄 수 있었다. 지팡이가 부드럽고 따뜻하며 약간 떨리는 무언가에 닿았을 때 그는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으로 더듬었다. 털, 진흙과 피로 젖어 뭉친 털 뭉치였다. 작은 개 한 마리, 아마 그가 늘 들고 다니는 천 가방만 한 크기일 것이다. 개는 약하게 낑낑거렸고 숨결은 끊어질 듯했다. 신노인은 개의 옆구리를 만져보다가 긴 상처를 느꼈다. 피가 여전히 스며나와 그의 손을 적셨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응.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땀을 닦을 때 쓰던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개의 상처 주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개는 살짝 낑낑거렸지만
그가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개의 몸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다. 기다려. 그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신 노인의 방은 기차역 뒤편에 숨어 있었고 고작 1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접이식 침대 하나,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그리고 이가 빠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아침에 먹고 남은 찬밥 한 그릇을 꺼내 어제 채소 파는 할머니가 준 된장국 국물을 조금 섞었다. 그는 밥그릇을 들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개 앞에 내려놓았다. 먹어라, 죽진 않을 테니. 그는 전보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는 킁킁거리더니 천천히 조금씩 핥아 먹기 시작했다. 그는 곁에 앉아 개가 먹는 소리, 혀가 그릇에 닿는 소리를 들었다. 이 순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듯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개가 다 먹자 살며시 몸을 움직여 그의 손에 코를 갖다 댔다. 개의 코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넌 집이 없구나. 그렇지? 그는 대답이 없을 줄 알면서도 물었다. 나도 그래. 그날 이후 개는 그를 떠나지 않았다. 가르칠 필요도 없는 습관처럼 항상 그의 왼쪽에서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그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저 야야라고 불렀다. 장난기 많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르듯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이름이었다. 야야는 작고 짙은 갈색 털을 가졌으며 눈은 밝았지만 그를 만나기 전 며칠을 떠돌아다닌 듯 깡마른 모습이었다. 야야는 많이 짖지 않고 그저 그의 곁에 바싹 붙어 다니며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가끔 그의 무릎에 코를 댔다. 매일 아침 신 노인과 야야는 함께 시장에 나갔다. 그가 하모니카를 불면 야야는 그 옆에 웅크리고 누워 낯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시장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 노인 언제부터 개를 키웠대?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이 불쌍해서 따라다니나 봐. 눈도 안 보이시는데.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다. 들깨잖아.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커피숍 주인 박 씨가 담배를 문 채 야야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다. 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야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슬복슬한 털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다. 한 번은 그가 돌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쌩하고 불어오자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옛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교문 앞에 서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던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 아빠, 빨리 오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에 남은 상처일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하모니카를 꽉 쥐었다. 야야는 그의 마음을 느낀 듯 그의 손바닥을 살며시 핥았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말없는 위로와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시장 모퉁이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멀리 서 있었다. 야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걔는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그 사람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시선은 신노인과 하모니카에서 떠나지 않는 듯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야야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살짝 낑낑거렸지만 신노인은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가자, 야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또 오면 되지. 춘천의 겨울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마치 도시 전체가 하얀 장막에 감싸인 듯했다. 소양 강변의 길들은 미끄러워졌고 얇은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신규철 씨의 대나무 지팡이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매일 아침 그와 야야는 작은 방을 나서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걸어 나갔다. 야야는 항상 그의 왼쪽에 서서 가볍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마치 그가 자신을 어디에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손에 닿는 야야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는데 그 작은 존재감은 공허함을 어느 정도 쫓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익숙한 장소에 멈춰 섰다. 전통시장 모퉁이, 박 씨의 커피숍 앞 또는 기차역 근처의 낡은 버스 정류장. 신 노인은 깡통을 내려놓고 하모니카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곡은 늘 같았다. 아리랑, 고향의 봄, 혹은 젊었을 때 배운 슬픈 민요. 하모니카 소리는 애절하게 멀리 퍼져나갔지만 오래 멈춰 서는 사람은 드물었다. 행인들은 무거운 짐 가방을 든 채 그를 힐끗 보고는 서둘러 지나갔다. 하지만 야야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야야는 그의 곁에 웅크리고 누워 충성스러운 파수꾼처럼 낯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느린 곡조를 연주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헝클어진 남자아이가 멈춰 서서 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장님 할아버지다. 저 더러운 개 좀 봐. 다른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한 아이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야야 쪽으로 던졌다. 돌멩이는 빗나가 돌바닥 위를 굴렀다. 야야는 벌떡 일어나 털을 세우고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렸다.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웃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히 날카로웠다. 도망가, 저 개가 물겠어. 한 아이가 소리치자 우리는 웃음소리를 남기며 멀리 도망쳤다. 신 노인은 하모니카를 멈추고 야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야야. 그는 낮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야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격렬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으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개의 복슬복슬한 털을 쓰다듬으며 작은 몸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꼈다. 날 지켜주는 거냐? 응.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보기 드문 미소였다. 날이 갈수록 신 노인과 야야는 시장에 익숙한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눈먼 노인과 작은 개의 모습에 점차 익숙해졌다. 채소를 파는 김씨 할머니는 야야를 위해 달콤한 배추나 고구마를 조금씩 남겨두기 시작했다. 신 노인, 이 개한테 이거 좀 먹여요. 너무 말랐어. 할머니는 동정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김씨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보답하듯 더 긴 곡을 연주했다. 저녁이 되어 희미한 햇빛이 사라질 무렵 신 노인은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남은 쌀과 콩으로 묽은 죽을 끓였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죽 냄새가 차가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죽을 2그릇으로 나누어 한 그릇은 자신이 먹고 한 그릇은 이가 빠진 그릇에 담아 야야에게 주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천천히 먹었다. 그는 옆에 앉아 죽 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공허한 시선은 앞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다. 야야, 그거 아니.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지원이었지. 내 눈처럼 아주 맑았단다. 그는 말을 멈추고 긴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애는 떠나버렸어. 그때 난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휩쓸려가듯 점점 작아졌다. 야야가 고개를 들고 작게 낑낑거리더니 그의 손에 코를 댔다. 그 작은 행동에 그는 멈칫했다. 그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야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슬복슬한 털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꼈다. 넌 날 이해하는구나. 그렇지? 그는 속삭였다. 처음에는 야야를 경계하던 동네 사람들도 점차 변해갔다.
커피숍의 박씨는 야야를 위해 소고기 국에서 나온 뼈를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게 참 충성스럽네. 박씨는 여전히 의심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전보다 덜 차갑게 말했다. 다른 몇몇 상인들도 신 노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춥네요. 신 노인, 옷 더 껴입으세요. 라거나 노인네 개는 참 튼튼하네요. 계속 걸어도 지치질 않아. 와 같은 짧은 말들이었지만 신 노인은 말이 거의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 말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작은 빗줄기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을 때 눈 냄새를 실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연주를 멈추고 공기의 변화를 느꼈다. 야야가 갑자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렸다. 왜 그러니, 야야? 그가 물었지만 걔는 낑낑거리지 않고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 마치 그를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야야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가볍게 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들은 익숙한 강변길을 따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야야가 무언가를 찾는 듯 더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그가 거의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모퉁이에 멈춰 섰다. 하모니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그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더 느리게 연주했다. 한 사람이 멀리 조용히 서서 다가오지 않았다. 야야는 살짝 낑낑거리며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사람은 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었으며 하모니카 소리가 닿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신 노인은 볼 수 없었지만 마치 옛 기억을 실은 바람처럼 그 존재를 느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그 모습은 사라졌다. 야야는 아쉬운 듯 살짝 낑낑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가자, 야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마치 바로 앞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춘천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불 깔린 길 위에 숨결처럼 얇은 흰막을 씌웠다. 소양강 물은 천천히 흘렀고 그 소리는 신규철 씨의 대나무 지팡이가 규칙적으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야야는 여느 때처럼 그의 왼쪽에 바싹부터 가볍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었고 낯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야야는 그가 시장 모퉁이에서 하모니카를 불 때 더 이상 웅크리고 눕지 않았다. 일찍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이름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신 노인은 야야의 불안함을 느꼈다. 왜 그러니? 그는 야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야야의 복슬복슬한 털은 안개에 살짝 젖었지만 그의 손 아래에서는 여전히 따뜻했다. 걔는 낑낑거리지 않고 그의 손에 코를 살짝 댔다가 다시 작은 방문 앞에서 보초를 섰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추위 때문에 야야가 불편해한다고만 여겼다. 그는 목도리를 목에 감고 하모니카를 든 채 익숙한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야야가 시장으로 가는 옛길을 따르지 않았다. 야야는 그를 축축한 흙과 낡은 이끼 냄새가 이상한 향기와 뒤섞인 작은 골목으로 이끌었다. 그 향기는 스쳐 지나갔지만 갓 구운 사과 파이처럼 달콤하고 선명했다. 신 노인은 멈춰 서서 대나무 지팡이를 공중에 멈췄다. 이 냄새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과 파이 향기는 그를 20여 년 전, 인천에 살던 시절의 먼 기억으로 데려갔다.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작은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엄마가 만든 사과 파이를 들고 있던 모습. 아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이는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 아이는 지원이 그의 딸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분노의 참 말다툼과 오해, 그리고 가족의 불행이 그 아이를 영원히 떠나보내기 전의 일이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하모니카를 꽉 쥐었다. 야야는 살짝 낑낑거리며
그의 바지가랑이를 가볍게 당겨 그를 재촉했다. 뭘 원하니, 야야?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고 그를 이끌었다. 천천히 좁은 골목을 지나고 시끄러운 시장을 거쳐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리의 한 모퉁이로. 야야의 발톱이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며 그를 작은 빵집 앞으로 데려갔다. 사과 파이 굽는 냄새는 이제 더 선명하고 진하게 기억의 담요처럼 그를 감쌌다. 빵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나와 바깥의 매서운 추위와 대조를 이루었다. 야야가 코로 문을 밀자 작은 종이 땡그랑 소리를 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듯했다. 신노인은 멈춰서서 떨리는 손을 나무 문틀에 얹었다. 이 냄새. 그날과 똑같아.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교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던 작은 지원이의 모습, 옷에서 풍기던 사과 파이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야야가 왜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몰랐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치 과거로 통하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는 빵집 앞 계단에 앉았다. 손에 든 하모니카는 차가웠다. 그는 연주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연주가 순조롭지 않았다. 음표는 끊어졌고 그의 손가락은 곧 놓쳐버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떨렸다. 고향의 봄이 천천히 슬프게 울려 퍼졌다. 각 음표는 기억을 되살리는 칼날 같았다. 야야는 옆에 누워 빵집 문 안쪽을 깊이 응시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는 듯했다. 몇몇 행인이 힐끗 쳐다봤지만 멈춰 서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하모니카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사과 파이 냄새만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김씨 할머니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우연히 지나갔다. 신노인, 오늘은 시장에 안 나오셨네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김씨 할머니는 야야를 보고 빵집을 보았다. 이 집 새로 열었는데 주인 아가씨가 아주 젊어요. 서울에서 왔다던데. 빵은 맛있는데 노인처럼 말이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걸어갔다. 신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말에 그의 주의가 쏠렸다. 서울에서 온 젊은 주인.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살짝 움직였지만 그는 그것이 그저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연주를 마쳤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는 야야가 위로하듯 그의 손에 코를 살짝 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뭘 안다고 날 여기로 데려왔니? 응. 그는 원망과 애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걔는 대답 없이 무언가를 지키는 듯 계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떠나려 했다. 하지만 야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곳에 누워 계단에 머리를 기댄 채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그가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 그의 옷과 야야의 털 위에 얇은 흰막을 씌웠다. 그는 하모니카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가자, 야야. 그가 말했다. 걔는 일어나 살짝 낑낑거리더니 그의 곁에 바싹 붙어 걸었다. 하지만 그들이 빵집을 떠날 때 야야는 떠나기 싫은 듯 고개를 돌려 빵집 문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날 밤 차가운 방 안에서 신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과 파이 냄새는 되살아난 기억처럼 그를 계속 맴돌았다. 그는 가스레인지 옆에 앉아 죽 그릇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다. 야야는 그의 발치에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 날 어디로 데려간 거니? 응.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걔는 살짝 낑낑거리며 그의 손에 코를 댔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지원이의 모습, 사과 파이 냄새,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협주곡처럼 뒤섞였다. 춘천에는 눈이 더 많이 내려 낡은 기차역 근처 빵집의 작은 골목과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다.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은 안개를 뚫고 희미하게 비쳐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등대 같았다. 신규철 씨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야야를 옆에 둔 채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다시 그곳을 찾았다. 갓 구운 사과 파이 냄새는 여전히 진했고 차가운 공기를 뚫고 그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일깨웠다. 야야는 오늘 평소보다 더 빨리 코를 킁킁거리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마치 갈 곳을 정확히 아는 듯 걸었다. 신 노인은 빵집 문 앞에 멈춰 서서 떨리는 손으로 나무 문틀을 만졌다. 야야가 코로 문을 밀자 작은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며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아직 문 안 열었. 그 목소리는 말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갑자기 끊겼다. 신 노인은 볼 수 없었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상한 침묵을 느꼈다. 야야는 살짝 낑낑거리더니 갑자기 안으로 달려들어가 누군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야야, 이리 와. 신 노인이 쉰 목소리로 불렀지만 걔는 듣지 않았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혹시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할아버님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멜로디처럼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신 노인은 멈칫했고 대나무 지팡이가 살짝 기울었다. 누구시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가 카운터 뒤에서 나왔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막 이사 온 빵집 주인 30살의 이지원이었다. 그녀는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높이 묶었으며 눈은 맑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신 노인을 보고 야야를 보았다. 그 시선은 놀라움과 감동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야야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낑낑거리며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고 꼬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여자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문이 열리는 것처럼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다. 야야를 아시오? 그는 지팡이를 꽉 쥐고 물었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야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 이 개랑 똑같이 생긴 개가 있었어요. 이름은 야야라고 불렀죠. 그녀는 야야라는 단어가 기억의 강물을 터뜨린 듯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사 가면서 두고 왔어요. 저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신 노인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당신이 키웠다고요?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그가 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천에서요. 1997년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데려온 개였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신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시 그 해에 인천에 계셨나요? 그 질문은 신 노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숨을 가쁘게 쉬며 가만히 서 있었다. 나 거기 있었소.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해에 딸을 잃었지. 그 말은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는 것처럼 터져나왔다. 기억이 밀려왔다. 인천에서의 나날들, 아내와의 말다툼, 아직 어렸던 지원이의 가출, 그리고 20년간 그를 짓눌러 온 후회.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야야를 부르는 방식, 그리고 빵집의 사과 파이 냄새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원은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역에서 아저씨가 하모니카 부른 걸 듣던 여자아이, 기억나세요? 그 아이. 트럭이 달려들 때 아저씨가 철로에서 끌어내 주셨잖아요. 신 노인은 멈칫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대나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며 메마른 소리를 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비 오는 인천의 어느 오후, 트럭 경적 소리, 여자아이의 비명,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아이를 위험에서 구해냈던 일, 그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고, 단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다. 그게 당신이었소?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야야 곁에 무릎을 꿇고 개를 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 항상 아저씨를 기억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저씨의 하모니카 소리, 기차역에 서 있던 모습.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야야가 아저씨를 찾아냈어요. 신 노인은 계단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야야의 머리에 얹었다. 걔는 위로하듯 살짝 낑낑거리며 그의 손바닥을 핥았다. 난 몰랐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애를 찾았을 줄은. 그는 오래전에 빛을 잃은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시선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한 손님이 지나가다 빵집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채소 파는 김씨 할머니가 길모퉁이에 나타나 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신 노인, 또 여기 오셨네요. 그녀가 부르더니 지원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빵집 사장님, 오늘 사과 파이 있어요? 온 동네에 냄새가 진동하네. 지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네,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 할머니는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웃으며 걸어갔다. 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오늘 야야를 돌봐줘서 고맙소. 그는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원은 그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과 파이 만들어 놓을게요. 신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야야가 그를 이끌고 떠났다. 걔는 떠나기 싫은 듯 천천히 걸으며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신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가스레인지 옆에 앉아 하모니카를 껴안았지만 연주하지 않았다. 지원의 목소리, 사과 파이 냄새, 그리고 야야의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야야? 그는 어둠 속을 보며 물었다. 걔는 그의 발치에 누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살짝 낑낑거렸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설마 저 아이가 내 지원이일까? 하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춘천에는 눈이 더 많이 내려 시간의 모든 상처를 덮으려는 듯 작은 골목들을 하얀 융단처럼 덮었다. 신규철 씨는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은 서둘러 작은 방을 나서지 않았다. 그는 가스레인지 옆에 앉아 하모니카를 껴안고 달아빠진 그 윤곽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의 숨결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야야는 그의 발치에 누워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 맑은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야야의 희미한 낑낑거림이 정적을 깨뜨리며 그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알았다. 야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목도리를 두르고 대나무 지팡이를 쥔 채
야야가 이끄는 대로 길을 나섰다. 걔는 평소보다 더 빨리 코를 킁킁거리며 그를 빵집 쪽으로 이끌었다. 갓 구운 사과 파이 냄새는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끈이었다. 그들이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이지원은 카운터 뒤에 서서 갓 구운 사과 파이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땡그랑하는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시선은 신노인과 야야에게 닿았다. 아저씨. 오셨네요.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야는 달려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신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를 꽉 쥔 채 가만히 서서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꼈다. 나를 위해 사과 파이를 만들었소.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이 쟁반을 내려놓았다. 네, 아저씨. 앉으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사과 파이 한 조각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달콤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신노인은 빵집 안의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이를 만졌다. 이 냄새에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꼭 내 아내가 내 딸 지원이를 위해 만들어주던 파이 냄새 같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애도 이제 당신 나이쯤 됐을 거요. 지원은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원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신노인은 멈칫했다. 대나무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메마른 소리를 냈다. 그는 눈먼 두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돌렸다. 지원,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원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뺨 위로 흘려보냈다. 아빠, 그녀는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원이에요. 제가 아빠 딸이에요. 그 말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들 사이의 모든 간격을 집어삼켰다. 신노인은 떨면서 허공에서 그녀를 찾듯 손을 더듬었다. 지원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아빠를 찾았어요.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야야가 아빠에게 저를 데려다 줄 줄은 몰랐어요. 신노인은 무너지듯 지원을 껴안았다. 늙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원아, 그는 마치 그 이름이 그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반복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널 떠나게 해서. 그는 그녀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녀를 꽉 껴안았다. 야야는 옆에 누워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댄 채 살짝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눈물 속에서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의 불행 후 그녀는 원망과 상처를 안고 13살에 집을 나갔다. 서울에서 생존을 위해 온갖 일을 했지만 하모니카를 불던 아버지, 기차역 사고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춘천으로 돌아와 빵집을 열었을 때 그를 다시 만날 줄은, 그리고 어릴 때 키우다 버려두고 온 게 야야가 그를 찾아 지난 7년간 그의 눈이 되어 주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야야, 신노인은 걔를 향해 고개를 돌려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이 아이를 찾아주었구나. 걔는 대답하듯 살짝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지원은 야야를 껴안고 눈물이 걔의 복슬복슬한 털 위로 떨어졌다. 고마워, 야야.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를 버리지 않아 줘서 고마워.
그 후 며칠 동안 신노인과 지원은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고, 지원은 사과 파이를 가져왔으며, 신노인은 그녀를 위해 하모니카를 연주했다. 연주곡은 더 이상 전처럼 슬프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빛처럼 새로운 온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신노인은 여전히 후회감을 안고 있었다. 아빠는 자격이 없어. 어느 날 그들이 강가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아빠는 널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어. 지원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빠.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냥 아빠를 다시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눈이 그치자 지원은 신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은 그의 굳은 살 박인 손 위로 떨어졌다. 야야는 옆에 누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등불처럼 밝았다. 하모니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부드럽게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약속처럼. 춘천의 겨울은 점차 누그러졌고 눈은 녹아 소양강변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되어 희미한 햇살 아래 반짝였다. 낡은 기차역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신규철 씨와 이지원은 재회의 나날들 끝에 소박하지만 의미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았다. 충성스러운 게 야야는 여전히 신노인의 곁을 걸었지만 이제 그 걸음은 더 느려졌고 복슬복슬한 털에는 드문드문 흰 털이 섞여 있었다. 신노인의 작은 방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지원이 자주 찾아와 사과 파이와 콩죽, 그리고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원은 아버지를 다시 찾은 춘천을 위해 무언가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빵집 근처의 작은 방에서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료 음악 교실을 열었다.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이 매일 오후 모여 지원이 수집한 낡은 하모니카를 들었다. 신노인은 건강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멜로디를 불었다. 음악 소리는 뒤죽박죽이었지만 따뜻하게 울려 퍼졌고 길을 찾는 마음들의 합창곡 같았다. 야야는 방구석에 누워 의자 다리에 머리를 기댄 채 맑은 눈으로 신노인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그가 연주할 때마다 멜로디에 동화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신 할아버지는 정말 잘해요. 교실의 한 남자아이가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잘 불고 싶어요. 신노인은 보기 드물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마음으로 연주하면 너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는 늙은 친구에게서 동의를 구하듯 야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원은 문가에 서서 아버지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반짝였다. 그녀는 어릴 적 신노인이 인천 기차역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어린 소녀였던 자신이 아버지처럼 연주하는 날을 꿈꾸며 듣고 있던 날들을 기억했다. 이제 그 꿈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현실이 되었다. 아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어느 날 수업 후 그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며 그녀가 말했다. 신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남은 생에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이 다시 가볍게 내릴 때 지원은 여느 때처럼 신노인의 방을 찾았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녀가 불렀을 때 대답이 없었다. 그가 늘 쉬던 바깥의 돌 의자 위에는 낡은 하모니카와 회색 목도리만 남아 있었다. 야야는 그 옆에 누워 의자 다리에 머리를 기댄 채 긴 잠을 지키는 듯 살며시 낑낑거렸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만졌다. 아빠, 그녀는 속삭였고 눈물이 얇게 쌓인 눈 위로 떨어졌다. 신노인은 그가 살아온 방식처럼 조용히 떠났다.
지원은 야야를 껴안고 그 복슬복슬한 털에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만족했다는 것을 알았다. 딸을 다시 만났고 음악을 연주했고 그리고 야야가 여정의 끝까지 함께했으니까. 그녀는 야야를 빵집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야야는 작은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오후 음악 교실에서 지원은 신 노인의 하모니카를 보이지 않는 영정 사진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리랑, 고향의 봄,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멜로디들을 가르쳤다. 하모니카 소리는 맑게 울려 퍼지며 마치 신 노인의 영혼을 싣고 겨울의 따뜻한 바람에 섞이는 듯했다. 이제 늙은 야야는 여전히 방구석에 누워 눈은 맑았지만 움직임은 느렸다. 음악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신 노인을 찾는 듯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지원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야야, 아빠는 여기 계시지? 그렇지. 걔는 동의하듯 살짝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났을 때 교실에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 지원을 껴안았다. 선생님, 저 신 할아버지께 노래 한 곡 선물하고 싶어요.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할아버지는 들으실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책상 위에 하모니카를 바라보며 말했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와 음악 소리와 사과 파이 냄새를 실어 날랐다. 시간이 흘러도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 조용히 길을 안내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시청자 여러분, 신 노인과 지원, 그리고 야야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의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감동했던 것처럼요. 그것은 하모니카 소리, 사과 파이 냄새, 혹은 한 마리 개의 발걸음과 같은 소박한 것들에 이끌린 고독, 충성심, 그리고 가족의 힘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기억은 항상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